2002년 11월 8일 경찰이 발표한 DNA 검사 결과는 브라질 사회 전체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고이아니아에 거주하던 16세 소년 오스발도가 16년 전인 1986년 수도 브라질리아의 한 병원에서 유괴되었던 페드로임을 99.9%의 확률로 입증했기 때문이었죠. 브라질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페드로의 사건은 한 아이의 비극적인 유괴와 16년 만의 기적적인 재회, 그리고 그 이후 남겨진 페드로의 정체성과 혼란을 다룬 사건입니다. 1986년 1월 21일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리아 지역에 위치한 산타 루시아 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분주한 상태였죠. 자이로와 마리아 부부에게도 일생일대의 기쁨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당시 부부는 아나와 크리스티나 두 딸을 두고 있었고 1년 전 그들은 갓 태어난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1985년에 마리아는 다시 임신했고 그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것입니다. 부부는 아이에게 페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마리아는 출산의 고통을 순식간에 잊고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페드로가 태어난 지 약 13시간이 지난 시점에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이 마리아의 병실로 들어왔고 그녀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자신을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마리아에게 아기가 황달 기미가 있어 간단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잠시 아기를 데려가서 검사하고 오겠다고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병원 직원의 말에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고 이것이 16년 동안 이어질 생이별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80년대 브라질은 정치적, 사회적 변동기였고 의료기관의 보안 및 내부 절차가 오늘처럼 엄격하지 않았던 시기였죠. 마리아는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그녀에게 자신의 아들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기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초조해진 마리아는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간호사에게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당황하며 아이에게 그런 검사는 없다고 알렸고 마리아가 묘사한 그 여성을 아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페드로가 유괴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죠. 병원 측은 즉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유괴범이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여성일 것이라는 가설에 집중했고 병원 내부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페드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브라질 전역에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충격적인 뉴스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범인이 브라질리아 내에 머무르고 있으며 곧 잡힐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죠.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까지 배포되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아기의 행방은 오랫동안 묘연했습니다. 페드로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첫날 자신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3명의 페드로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했고 첫 번째는 알렉산더라는 소년으로 영국인에게 입양되었는데 조사 결과 알렉산더는 파라나에서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0년 7월 페드로로 추정되는 아이의 제보가 들어왔고 부부는 소년이 페드로라고 믿고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DNA 검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6년 후 경찰은 세일란디아에서 땅콩을 파는 소년을 발견했지만 이번에도 DNA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부부는 아들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언젠가 페드로가 편지를 읽을 거라고 확신해 매년 아들의 생일마다 아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고 그녀는 브라질 전역의 실종 아동센터에 아들의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아들의 사연을 제보하고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유일한 희망은 페드로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이제 그만 아들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염없이 시간이 흐른 2002년 10월 22일 실종 아동기관은 한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제보자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소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6년간 잠자고 있던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경찰의 탐문 수사가 아닌 한 10대 소녀의 예리한 눈썰미였죠. 그녀는 실종 아동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페드로의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페드로의 사진이 아니었고 페드로의 생부로 등록된 자이로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자이로의 모습이 자신의 사촌 오스발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고 특히 눈썹의 형태와 입모양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빌마에게는 아들인 오스발도가 있었고 페드로와 나이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빌마 가족은 브라질리아에서 200km 떨어진 고이아니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오스발도의 어린 시절 사진을 제공했고 자이로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제보자는 생일 파티에서 오스발도를 만나 DNA 검사를 위해 오스발도의 머리카락을 경찰에 제공하려 했지만 하지만 그날 오스발도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라질리아 경찰은 오스발도가 살고 있는 고이아니아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오스발도를 관찰했고 그가 차를 몰고 학교에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스발도는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가짜 검문소를 설치하고 오스발도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칭 오스발도의 어머니인 빌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빌마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오스발도에게 유괴 사건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스발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신의 어머니는 빌마뿐이라고 말했죠. 이어 경찰은 빌마에게 1986년 1월에 일어난 유괴 사건 때문이라며 사실대로 말했고 빌마는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빌마는 말을 바꿔 사실 오스발도가 친아들이 아니며 입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쓰레기 청소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오스발도를 입양했기 때문에 어떠한 서류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히도 빌마의 남편은 한 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서 어떠한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만약 오스발도가 유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그 청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오스발도는 자신의 부모가 빌마라고 확신하며 DNA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하지만 빌마와 대화를 나눈 후 그는 마음을 바꿔 DNA 제공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이로는 오스발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DNA를 제공해 줄 수 없느냐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오스발도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오스발도가 자이로에게 전화를 걸어 DNA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로 빌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조건이었죠. 2002년 11월 8일 마침내 결과가 나왔고 오스발도는 페드로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페드로는 유괴된 후 멋진 2층 집에서 살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며 예의 바르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특히 어머니 빌마와의 유대감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검사 결과가 나오자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페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 혼란에 빠지고 말았죠.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로 알고 있던 빌마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얼마 전 유일한 아버지를 잃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페드로의 마음속에는 친부모를 만난 기쁨보다는 16년의 삶이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이제 페드로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인 빌마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빌마에 따르면 11살 때 계부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끊임없이 학대를 받아 집에 머무는 것보다 집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결국 12살에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빌마는 브라질리아에서 매춘부로 일하기 시작했죠. 빌마는 클럽에서 레스토랑 사장인 카를로스를 만나 결혼하여 카를라, 파트리시아, 크리스티안이라는 세 딸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리우에서 머무는 동안 결국 헤어졌고 70년대에 그녀는 고이아니아로 돌아와 매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빌마는 자말이라는 부유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말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빌마는 기회를 엿보았죠.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인 카를로스에 따르면 빌마가 1974년에 막내딸을 낳은 후 피임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빌마는 자말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임신했다고 말했고 1979년에 고향인 이타과리에서 로베르타라는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수년 동안 자말에게서 돈을 뜯어냈고 자말이 말을 듣지 않으면
빌마는 그의 아내에게 로베르타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빌마는 마르틴스를 만나기 전까지 한동안 매춘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스도 재정적으로 부유했고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마르틴스는 이미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결국 빌마와 바람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빌마는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면 마르틴스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결국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녀의 예측대로 마르틴스는 아내를 버리고 빌마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임신한 여성처럼 행동했고 남편 마르틴스는 아내가 임신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빌마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수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고 결국 실제 아기로 대체되어야만 했습니다. 빌마는 마르틴스에게 브라질리아로 원정가 아기를 낳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갓 태어난 페드로를 유괴한 것입니다. 200km 이상 떨어진 거리는 그녀가 범행 직후 수사망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페드로를 처음 본 순간 너무 감격해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페드로는 180cm에 달하는 키가 되어 거의 성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써온 편지를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페드로는 빌마가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화를 냈으며 그는 어떻게든 빌마가 체포되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빌마는 계속해서 청소부를 들먹이며 페드로를 유괴한 사실을 부인했죠. 이제 경찰은 빌마의 삶 전체를 조사해 보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가족 그리고 지인 모두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받게 됩니다. 빌마의 오빠는 첫 번째 진술에서 1986년 1월 페드로가 유괴되던 날 빌마를 브라질리아로 데려갔지만 유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진술에서 그는 빌마를 산부인과로 데려간 것까지 인정했죠. 조사 결과 로베르타가 빌마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녀 역시 DNA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로베르타도 페드로처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고이아니아 지역의 신생아 실종 사건 기록을 뒤졌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찾고 있는 프란시스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로베르타는 DNA 검사를 거부했고 경찰은 그녀가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피우고 간 담배꽁초를 수거해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왔고 로베르타는 프란시스카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1979년 5월 빌마는 고이아니아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인 척하고 로베르타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빌마는 임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체중을 증가시켰고 누구도 그녀의 임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로베르타도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녀는 페드로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베르타는 당시 23세의 성인이었고 결혼까지 한 상태였죠. 그녀는 23년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빌마가 자신을 훔친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페드로는 친가족과 통합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로베르타는 빌마를 선택했고 심지어 빌마가 출소한 이후에도 그녀와 함께 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괴범이라 할지라도 20년 이상 자신을 양육한 어머니와의 심리적 유대가 뒤늦게 나타난 생물학적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단면 중 하나입니다. 2002년 11월 페드로의 DNA가 확인되고 2003년 2월 로베르타의 DNA까지 확인되면서 23년에 걸친 빌마의 이중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2003년 4월 28일 고이아니아 법원은 두 건의 유괴 사건에 대해 빌마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사이 빌마는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2주 뒤인 5월 12일 고이아니아 인근의 한 주택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그녀는 거실 대형 소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녀의 변호인단은 빌마가 상상 임신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었으며 페드로와 로베르타를 유괴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학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키웠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여론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범행은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7년의 간격을 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친부모에게 16년, 23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2003년 8월 빌마는 페드로와 로베르타를 유괴한 혐의로 총 15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중에도 빌마는 사업가 정신을 잃지 않았죠.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교도소 안에 도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을 자주 호소했지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증상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빌마는 교도소에서의 노동과 모범적인 수감 태도 등을 인정받아 빠르게 형 집행 등급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녀는 2008년 6월, 낮에는 외출이 가능하고 밤에만 교도소로 복귀하는 개방형 수감자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불과 2달 뒤인 2008년 8월 18일, 전체 형량 15년 9개월 중 3분의 1을 복역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석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조기 석방 소식은 다시 한번 브라질 사회에 공분을 샀지만 법적인 절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빌마의 실질적인 수감 기간은 5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브라질 전국의 병원과 지방정부는 신생아 보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는 친부모의 집으로 돌아갔고 16년 만에 아들을 되찾은 마리아와 자이로 부부는 페드로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도 페드로는 잘 적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최대 규모의 로펌 중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드로는 2011년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현재 2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빌마를 초대했지만 그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페드로는 빌마뿐만 아니라 자매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는 빌마를 나쁜 짓을 한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여전히 그녀에 대한 애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7년 페드로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여전히 2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16년간 나를 포기하지 않은 영웅, 자이로는 나의 생물학적 뿌리이자 든든한 지원자, 마르틴스는 나를 16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또 다른 피해자, 마지막으로 빌마는 나의 삶을 훔쳤지만 나를 키워준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